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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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래입니다. 엔서입니다. 안느인데 네. 왜 이렇게 이응이 많이 붙어있죠 오늘 범래님? 기분이 좀 좋은가 봐요 오늘입니다. 뭐예요 이거? 왜용? 왜 저래? 너무 싫어요. 제가 녹음하기 전에 두 분께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제가 최근에 생일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니까요. 네, 또 이렇게 와인이랑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년의 날 선물처럼 20살 돼가지고 안느님이 장미꽃이죠 저거? 그쵸. 네, 제가 꽃을 선물 받아본 게 사실 남자분들은 꽃을 선물 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네. 뭐 졸업식 같은 거 아닌 이상은. 그쵸. 맞네. 근데 꽃을 선물해 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꽃이 기분이 좋아요. 네. 맞아. 케이크보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옛날에 약간 그 공대생 마인드가 투철할 때는 저 가격이면 제가 꽃은 선물은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이 가격이면 생각보다 비싸니까. 맞아, 생각보다 비싸요. 네, 이렇게 또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응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처음 아니에요? 그니까. 자, 오늘도 댓글과 후원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을 먼저 읽어보면요. 저희 계좌 후원으로 박글로리님께서 4,100원, 그리고 주간 시트콤 황과 손님이 11,111원,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또 감정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29회 인종차별 편이었죠. 7,000원, 그리고 130회 4,000원, 131회 5,000원, 최근 132회 8,000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느님 회차에 네. 이렇게 7,000원, 8,000원 감정가가 와우. 진짜. 높게. 감정가라뇨. 순수한 축하드립니다. 마음을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게 금액이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되게 재밌게 녹음했던 기억이 있고 또 뉴스브리핑에 6,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 후원으로 뉴스브리핑의 이장관 부산 감동기원님께서 OTT 생존 전략에 500원, 로가로법에 500원, 그리고 골드가마니님께서 또 로가로법에 1,000원, 그리고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께서 저희가 녹음을 할 때 언급됐던 예전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왕. 25회 가상은 현실이다에 500원, 그리고 이슬람 공포증 10회입니다. 10회. 오, 진짜 옛날이다. 네, 10회 이슬람 공포증에 500원, 그리고 안느님의 양자역학편 9편에 또 5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골드가마니님께서 로가로법에 한 번 더 1,000원을 후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K무기 나가신다 뉴스브리핑의 마지막으로 이장관 부서 감독기원님께서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해 주시는 에나닉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플로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요? 플로에서 지금 댓글 달면은 경품 추첨한 이벤트를 진짜? 하고 있어서 네, 혹시 이제 플로로 들어주시는 분들 모르고 계셨으면은 댓글 달고 뭐 이벤트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댓글 하나 읽어보면 이제 유튜브에 리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네 분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이제 팬이 되어버린 걸지도. 진짜 고3이라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학생분, 청취자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화이팅. 아자. 저는 팟빵에 주간 시트콤 환가 손님이 계좌 후원 보낸 이응, 히읗, 이응이 바로 접니다. 생색 내려고 댓글 남깁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생색을 내시는 댓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생색 많이 내주세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응, 히읗, 이응이 뭐죠? 이제 성함으로 계좌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성함이 그대로 나왔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생색 너무 감사합니다. 전 제일 궁금한 놈이래. 아니, 왜 놈이라 했냐면, 그 아이디가 운친놈. 운친놈님이랑 그 녹티스 님 맞나요? 녹티스님. 그런 분들이 좀 궁금해요, 아직도. 네. 살려주세요님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얼핏 술자리에서 대화하는 분위기 같다는 거예요. 저희 좀 딱딱하고 재미없지 않나요? 대화하는 거?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형님의 술자리는 어떤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발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진짜 간만에 2주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2주가 넘을 수도 있겠다. 대박이다. 아니, 준비하는 거 살짝 봤거든요? 거의 교수님이 자료 준비하는 것보다 더해.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이제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뭐 혹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좀 네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2월 24일 현지 시각 새벽 4시경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지금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의 역사가 있었는지, 서로 양국 간에,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충돌을 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이랑 대만이 조금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강대국 옆에서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걸로 언급이 돼서 그 내용까지 포괄해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안느님이 저한테 약간 요청을 하신. 거의 반협박을. 그렇죠. 거의 상사가 상명하달 형식으로 요청한. 당장 해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상사의 말을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빡세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느님이 전쟁을 하는 거는 사실 다 알죠. 그렇죠. 전쟁을 하게 됐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알지만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자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얘기를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 근데 사실 이 양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그래서 꽤 많은 얘기를 해야 이 둘이 이제 와서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한 이유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작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편에서는 진짜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길고 긴 분쟁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대만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로 이야기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제 정사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만약 말씀드렸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싸우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심지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탄생부터 가야 돼요. 약간 멀리 가죠? 아득하네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이제 흑해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좌측으로는 여러 유럽 국가들을 맞대고 있고 우측으로는 러시아를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좀 반반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옛날에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역사가 시작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고조선부터 배우죠. 지금 대한민국에 산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배우는 게 아니죠. 비슷하게 우크라이나도 루스 카칸국 혹은 키예프루스 대공국이라는 곳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역사는 동슬라브족이 세운 역사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 기원이 같습니다. 기원이 같은 국가예요. 그래서 이 둘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 둘은 공통점이 많아요. 약간 민족적인 공통점도 있고요. 조금 주술적인 공통점도 있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좀 비슷비슷하고 서로 비슷한 게 많은 거죠. 언어도 조금 귀 기울여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현대의 역사로 오면 이게 좀 달라지는데, 우선 19세기까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가까스로 독립을 해요. 네. 근데 1922년에 다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1991년이 되어서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와 함께 독립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비슷한 면이 많고 강제 합병되어서 같은 나라였던 역사가 최근에 꽤 길었기 때문에 약간 러시아를 떼고 설명하기가 우크라이나가 좀 어려운?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약간 우리랑 좀 같은 사람들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그 민족 감정이 좀 양분됐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방, 러시아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친러 위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인들도 많고요. 약간 러시아에 우리가 붙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측에 붙어 있고요. 아니다. 우리가 러시아한테 당한 게 얼만데. 우리는 친서방. 우리가 유럽이랑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서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역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도 지역 갈등 하면은 좀 넘버 1, 2 하는데 여기도 동서로 지역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그래서 왜 싸웁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사를 알아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의 정치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정치는 크게
칠러 세력, 러시아에 붙어야 한다라는 칠러 세력과 아니다, 우리는 서방에 붙어야 된다, 서유럽과 미국에 붙어야 된다라는 친서방 세력의 싸움입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정치사를 보면 약간 배울 만한 점이 몇 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으로 레오니드 크라우츠크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포갑적이었지만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중립 외교처럼 이렇게 외교를 해요. 그래서 외줄타기를 하던 이 레오니드 쿠치마 대통령은 크고 작은 뭐 국민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문제가 생겼던 거는 이제 3대 대통령, 친서방주의와 민주주의의 권력 분산을 외추던, 그러니까 완전 이제 민주주의 쪽으로 돌아선 분, 이 빅토르 유센코라는 분이 나오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빅토르 유센코라는 분은 이전 정부부터 약간 총리를 지낼 정도로 정부에 이렇게 깊게 개입했던 분이에요. 뭔가 새로운 뉴맨은 아니었고, 근데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현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정치적 견해와 행보는 소련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공산당 세력에 좀 미움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당도 칠러 쪽 정당이 있고 그치. 아예 친서방 쪽 정당이 있는데 이제 미움을 삽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은 하긴 했는데 독립국이 되면 가장 먼저 와닿는 거는 경제적인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처음에 짜잔 독립했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자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잘 돼 있긴 쉽지 않아요. 독립하느라 바쁘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 체력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소련에 대한 향수가 뭐냐면 차라리 소련에 있을 때가 먹고 살기 좋았어. 지금 뭐 독립이 최고인 것처럼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긴 했지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전 이런 여론 자체는 조금 공감은 아니지만 좀 이해가 돼요. 이게 그게 되죠. 그 독일도 바이마르 공화국 폐지하고 나서였나? 그 이후로 옛날 제국주의 시대가 더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겪게 되는 수순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맞아요. 사실 한국도 사실 어른들 얘기 보면 야 차라리 50, 40 시절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았어. 요즘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론이 있을 때 2004년에 우크라이나의 3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정치사를 들어보면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대선 전에 들었더라면. 자, 우선 후보는 2명으로 앞지게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반러, 그러니까 러시아에 반대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빅토르 유센코의 연임이냐. 한 번 더 하는 거죠. 3대로. 네. 아니면 친러의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후보냐. 그래서 이 2명이 맞붙습니다. 빅토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제 유센코랑 야누코비치라고 네. 해볼게요. 자, 치열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친서방, 반러를 외치던 유센코가 독살 미수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다이옥신이 들어간 스프를 먹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기시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대입을 해보면 친서방, 우리가 미국과 친하고 러시아랑 대척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느 날 독스프를 먹고 쓰러진 거예요. 대선 전에. 직전에. 네, 이때는 대선이 2달 반 정도 남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선거운동이 피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쓰러졌고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했는데 이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 조금 더 의료가 잘 돼 있는 국가로 이송을 해서 이송 치료를 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V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너무 강한 독을 먹어가지고 어떡해. 약간 얼굴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스타에 이제 사진을 좀 올려드릴 텐데,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지. 유센코에 대해. 동정표 엄청 받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누가 독을 탔느냐, 스프에 누가 독을 탔느냐를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반대파 얘기가 나오겠죠? 칠러 세력? 야, 너네 러시아 좋아하는 니들이 스프에 독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연하게도 부정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약간 사건 자체는 좀 미궁으로 빠지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사건이 터진 이 와중에 이 혼란 속 2004년 11월에 어쨌든 대선은 치러졌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유센코. 유센코? 네. 이 동정표를 받아서 놀랍게도 대선의 승자는 칠러 노선을 타는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당선이 됩니다. 어떻게 그랬죠? 이게 당선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앤서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이거 잘못됐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요. 근데 실제로 부정 사례가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례들을 모아보니까 야,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례들도 많이 입수가 되고 사실 뭐 그때 얘기를 첨언을 해보면 이건 100% 부정선거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도인 키이우, 저희가 이제 키예프라고도 부르는데 수도인 키이우에 반정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선거 다시 해라. 정말 난리가 났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냥 대규모 시위가 있었나 보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시위를 했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선관위 같은 기관에서 알겠다. 12월에 재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약간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그 정도 급을 생각해보면 될까요? 진짜 온 국민이 일어선 수준? 아니면은 그쵸. 그냥 워낙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때 예전에 대통령 탄핵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저희도 광화문 포함해서 엄청나게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부정선거에 몰려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대선을 재선거해요. 근데 대선을 재선거한다는 게 진짜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재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빅토르 유센코가 이기는데 51%로 이겨요.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0.7%인가 8% 차이 아니었나요? 이번에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둘이 역대 최소 범위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 그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네, 우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51%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독스프 먹고 살아온 정치인이면 안느님 말씀처럼 동정표도 받고 기존 지지자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압승을 했을 것 같은데 51%로 이겨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동서의 친러냐 친서방이냐의 이 지역 갈등이 엄청난 국가입니다. 첨예했나 보다. 어디가 막 더 세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또 칠러 세력들은 난리가 납니다. 부정선거도 아니었고 이번 선거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꼬여갑니다. 계속. 자 그리고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들불처럼 일어났던 반정부 시위 때 사용했던 상징적인 깃발과 색깔이 오렌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오렌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배웠죠? 언젠가 배웠을 거예요. 나 처음 듣는데 오렌지 혁명이라니. 저도 초면이에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라고 치면 이제 많은 자료들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오렌지 혁명에 대한 얘기고요. 네. 자, 시간이 흘러서 지금 3대 대통령 뽑은 겁니다. 자, 이제 4대 대통령을 뽑는 2010년이 됐어요. 자, 3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칠러 세력이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겨요. 진짜로 이겨요. 부정선거 없이. 얼마나 이겨요? 48%로 이깁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갈려있기는 한가 봐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네, 맞아요. 이게 여야의 세력 싸움도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단 5년 만에 다시 칠러 세력이 국정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프트가 5년 만에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이 의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 저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부정선거였을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재선했는데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5년간 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여론은 바뀔 수 있겠지만 결국 4대에서는 다시 칠러가 이겼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심해지는데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추진한 칠러 정책들 지금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못했던 칠러 뭔가 행보들을 한 방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돼요. 들어보세요. 자, 2012년에 우크라이나 의회를 강타했던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때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막 의자 집어 던지고 주먹 싸움하고 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과 똑같은 의회가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 법안이 싸울만 합니다. 러시아어를 지역의 공용어로 인정하는 법안이었어요. 굳이? 세다. 와, 급이 다르다 걔네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똥꼬를 아무리 빨아야 돼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빨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이랑 동맹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어느 특정 지역의 공용어로 인정하겠다. 전 그거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물론 우린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민족적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하나 강타를 했고요. 의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도도 많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고. 아니 근데
이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 게 그 두 나라가 뿌리가 같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약간 뭐 예를 들면 어딜까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도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쓰는 혼용해서 쓰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어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건가? 아니면은 그 나라는 원래 러시아어랑 이제 우크라이나어를 동시에 많이들 혼용하고 있었는데 그럼 러시아를 그냥 인정해버리자 뭐 이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한국어만 쓰고 있었는데 진짜 띠용스럽게 그게 나타난 건지 이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국어가 있긴 하고요. 자국어가 있는데 이 동부 쪽에 러시아 계통이 많은 쪽은 러시아를 또 쓰기도 했대요. 근데 전 여기서 감정이입을 했던 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됐던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소련한테 지배했다가 독립을 한 건데 우리를 지배했던 그 침략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국가의 언어를 인정한다는 게 전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 굴욕적이고. 그치. 너희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냐?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랑 똑같이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지만 일본의 또 호의적이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잖아요. 대만이었나? 대만이 좋아했었죠.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향수를 다르게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엄청나게 싸웠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의 동남부, 지금 말씀드린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많은 쪽에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하는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전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다음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 흑해는 이제 에게해를 넘어서 이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부동항이라고 하죠. 얼지 않는 항구. 많은 이제 교역에 이용이 되는데 여기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주둔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막 매국노들이라고 얘기할 법한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언어도 언어지만 국가 안보랑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통과를 시켰다고요? 시키려고 했다고? 우리나라가 하려는 친미, 친일 이런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다. 그렇죠. 네. 자, 우선은 서명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냥 됐다. 알아서 살아라. 그냥 너희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주둔을 최장 32년까지 허용하는 이런 칠러 정책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것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국방력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국방력이 이미 있고. 그렇죠. 굳이 친일이나,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 함대는 많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의 군대도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건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때는 더더욱 개도국의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미 선진국이었을 거고 그런 느낌이었을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군대가 주한미군이라고 해서 미국의 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도 왔다 갔다 하고 사드 설치하고 이런 게 외국인이 보기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개도국이었을 거 아니에요. 국방력 쪽에서는. 만약에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 그리고 러시아는 정말 큰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보호를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건가? 약간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정부가 우리가 미국이랑 손잡아야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친러 세력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포함한 친러 쪽은 우리는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가치 판단을 틀렸다 맞다라고 우리가 뭐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도 남이 보기엔 똑같을 수 있잖아. 그쵸. 쟤네는 미국이 지켜준대. 약간 이러면서. 근데 상황적으로 다르긴 하지.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휴전 국가인 거고 전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수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아무튼.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느님 말씀처럼 우크라이나가 야누코비치 대통령 시절에 금융위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네. IMF 때인가? 우리나라 근데 똑같은데 비슷하게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아요. 자,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IMF를 통해서 수여를 받았죠. 돈을 빌려왔죠. 자, 국가 부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이거를 IMF에서 빌려오느냐 러시아에서 빌려오느냐 요걸로 또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돈을 빌려오자라고 해서 러시아에게 돈을 빌려서 이 국가 부도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완전 칠러 행보죠.
뭐 이게 틀렸다 맞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칠러 행보를 광폭적인 칠러 행보를 5년간 지속을 합니다. 근데 뭐 예전 우리나라가 미국을 대했을 때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네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 미국 말고 사실 대안이 없긴 했죠.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냐 서방이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큰 세력이 두 개나 있다. 자, 그래서 친서방주의를 원하는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서쪽에. 절반 정도 있다며. 네, 절반 정도 서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광폭적인 친러 행보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수도인 키이우 혹은 키예프를 포함한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2013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요. 저번보다 더 큰가요? 훨씬 커요. 이거는 약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거 이러다가 내전이 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뭐 박근혜 시절이나 아니면 옛날에 호원철폐, 독재타도, 유신철폐 이런 거 했을 때보다 더 격렬한 시위였어요. 어떻게 더 격렬한데요? 진짜로 죽이려고 싸웁니다. 어떻게? 경찰을 죽여요. 경찰도 시민을 죽여요. 총 쏘고 뭐 재래식 무기를 시위대들이 만들어서 쏘고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는 또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경찰 군대 이용해서 강경 진압을 시도를 해요. 사실 우리나라 약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랑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니까 유혈 사태가 이제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사망자 규모가 수백 명대. 엄청난 규모죠. 사상자로 치면 훨씬 많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는 이게 우크라이나 내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우려를 할 정도였고 불타는 시위대에 기름을 뿌린 건 강경진압이었는데 이 강경진압의 수위가 굉장히 강했어요. 뭐 물 뿌려서 해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죽여라 수준. 아이고. 네. 그런 느낌이었고 결국에는 시위대가 이깁니다. 아, 시위대가 이겨요? 네. 어떻게 이겼지? 그래서 수도에 있는 의회를 점거하고 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쳐들어갑니다. 다르다. 영화 같다. 그래서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이미 수도를 버리고 도주한 이후였어요. 당연히 없지. 네. 그래서 2014년 2월 탄핵이 가결되어서 이 야누코비치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우도 못 받아요. 아예 상실했어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 야누코비치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어디로 망명했을까요? 러시아로 망명을 했고요. 거기서 계속 나의 대통령권을 복권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거 잘 살고 있겠지 거기서? 그렇겠죠? 본인 국민들 죽어가는 거 보고 있나 지금? 보고 있겠지. 그렇죠. 보고 있겠죠. 보호받고 있겠지 그 사람을. 자, 이 엄청난 규모의 시위.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시위예요. 저는 이제 자료조사하면서 좀 사진 자료를 봤는데 보여줘요. 거의 전쟁이 좀 참혹해요. 네. 전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시위대는 제가 본 사진 중에는 거대한 새총을 만들어요. 그래서 돌을 고무줄 끝까지 당겨가지고 경찰을 향해 쏴요. 사실 경찰도 사실 국민 중 한 명인데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경찰은 다 총 쏘고 아, 세다. 그 정도로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혔던. 그래서 우선은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됐죠.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이게 2014년이에요? 이제 2013년에 이 시위가 일어났고, 얼마 안 됐네. 네, 2014년 2월에 이제 과도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올라오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때의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로마이단 사건이라고 불러요. 유로마이단? 마이단. 마이단. 이 마이단이 광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유럽 광장 시위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위였어요. 이 사건 당시에 수도 키이우에 있던 레닌 동상을 시위대들이 무너뜨려서 박살을 내거든요. 레닌은 이제 소련의 1대 지도자죠. 네. 그러게 그게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뭐 약간 상징적으로 있었겠죠. 뭐지?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일본에 뭐 누가 그쵸, 있는 일본 느낌인가? 무슨 일본 장군 왕이 하나 뭐 그런 게 있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진작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는 5대5로 친서방이 나눠져 있었으니까 네. 대입을 하게 되나? 그래서 1대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의 동상을 목에 줄을 감아서 무너뜨립니다. 이걸 보고 러시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왜요? 감히 막 이런 느낌. 감히 포함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로 소련을 싫어했나? 향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약간 한민족 아니었어?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지금까지도 누가 먼저 쐈냐? 정부군이 발포를 먼저 했냐?
시위대의 무기 대응을 먼저 했냐로 가지고 지금까지도 대립이 좀 있다고 해요. 아직 판결이라던가 그런 게 안 났구나. 판결은 아마 났을 텐데 지금도 판결은 났지만 우리나라도 아직도 판결 났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런 느낌. 아니라고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엄청난 대립이 있었고 뭐 시위대 인원 뭐 불법 체포건 고문사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 고문사? 네. 와. 누가 시켰어? 헤드가 누구야? 뭐 이런 쪽으로 고문사까지 있을 정도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뭐야 2010년대 일어난 일이 맞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민주화 항쟁이랑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 운동과 혁명이 일어나서 사실 대한민국 예시를 안 들 수가 없어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혁명과 운동으로 하나가 됐어요. 독재가 물러나고 하나가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하나가 못 된 게 문제입니다. 이 유로마이단 사건으로 친러 세력과 반러 세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요. 그러겠지. 친러 입장의 그 동부 남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야누코비치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이 수도 키이우가 조금 서쪽에 있어요. 조금 서쪽에 있는 수도인데 왜 너네 서쪽에 있는 놈들이 탄핵을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냐 이런 식으로 정말 극에 달합니다. 서로의 갈등이. 자, 그리고 이제 2014년 2월에 이제 과도 정부가 생기면서 친러시아 세력을 물러나게 했으니 이제 친서방 임시정부가 들어서겠죠. 자, 근데 2014년 2월쯤에 이게 추진이 돼요. 근데 혹시 2014년 2월 조금 생각나는 거 하나 없나요? 2014년이면 내가 몇 학년이지? 2014년 2월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에? 네. 전혀 몰라. 비행기 그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크림반도. 크림반도? 합병 사건. 잘 이게 몰라요. 2014년 2월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강제 합병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된다. 아니 버젓이 지금 독도 가지고 뭐 한국, 일본이 싸우는 거 이런 거 이제 지역 분쟁 혹은 영토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뭐 분쟁 수준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야.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4년 2월의 어느 날 혼돈 속에 있던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에 갑자기 러시아계 주민 수만 명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집회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갑자기요? 여기서요? 진짜 갑자기. 지금요? 자, 이 시위대는 크림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세바스토폴에서 농성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 대통령이 누군 거죠? 지금 임시정부예요. 네, 탄핵해서 내려왔고 아직 다음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 자, 우선 세바스토폴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이 세바스토폴 현직 시장을 사임시켜요. 점거를 한 거죠. 그리고 알렉세이 찰리라는 시위대의 일원을 새로운 시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인 게 원래 시장을 선임하는 일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는데 엄연한 불법이죠.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시위대 중 한 명을 시장으로 추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불법인 걸 떠나서 우선 이 새로 추대된 알렉세이 찰리라는 사람은 러시아 국적이에요. 러시아 국적의 뭐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시위가 너무 불같이 번졌기에 세바스토폴 의회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약간 유로마이단 사건이 남부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과격한 시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 크림반도라는 곳은 크림 자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내에서 자치공화국으로 인정되고 있었어요. 근데 시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세르게이 악쇼노프라는 새로운 총리가 이 크림 자치공화국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러시아에 갑자기 서한을 보내요. 크림 자치공화국 영토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니 지원해달라 라는 서한을 러시아에 보냅니다. 자, 러시아는 이게 서한을 받고 고민한 게 아니고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갑자기 군대 수만 명을 밀고 들어옵니다. 크림반도에 주둔을 시작하고요. 시위가 시작된 지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시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기존 시장 사임하고요. 새로운 시장 추대하고요. 크림자치공화국의 새로운 대표 선출해서 러시아에 서한 보내고 러시아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착착착착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무장병력 1만 5천 명이 넘는 군대가 이 크림반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이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뉴스와 기사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얘기가 엄청 나와요. 말도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14년 3월 11일, 이것도 얼마 안 됐죠. 크림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 근데 이제 독립을 대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하면? 네. 그리고 3월 16일, 이 발표한 지 5일 뒤에 주민투표를 실행을 하고요.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친러 세력들이 많고 실제로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독립 혹은 러시아에 귀속되는 것의 찬성을 96.7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끝냅니다. 와, 근데 이거를 꽤 옛날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러시아어를 그 특정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하자 이랬던 게 사실은 그 물밑에서 아주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약간 알게 모르게 러시아화가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내부적으로도. 근데 이게 원래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제주도민들이 저희 독립할래요.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하고자 하면은 투표 안건으로 올려볼 수는 있겠죠.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네. 스페인으로 따지면 카탈루냐 지방 있죠. 네. 거기도 이제 독립하자고 해가지고 주민 투표 해가지고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 지역에서. 조금 다른 건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크림 자치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좀 공화국 대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다르구나. 수월하게 됐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주민투표하고 찬성됐습니다. 근데 또 러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합병조약을 바로 체결하고 3월 18일, 우리가 투표를 3월 16일 날 했습니다. 근데 3월 18일에 러시아가 우리 합병했지? 너네 크림 자치공화국이 아니고 러시아의 공화국 중 하나인 크림공화국이야 라고 이름까지 달아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와 진짜 미친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면 지들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왜 난리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러시아에게 손을 벌린 거잖아. 그렇긴 한데 이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칠력 세력 중에 실제로 러시아 국적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적이 아니고 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하죠. 이게 정말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어도 97%가 찬성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도 한 50, 60%가 찬성을 했으면은 이건 좀 밀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하는 마당에 그렇죠. 불만 붙였겠지. 그 러시아 국적 출신인 사람은. 그렇죠. 도화선에 불을 지펴준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유로마이단 사건 때문에 약간 국가 자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토를 가져갔다. 러시아가 가져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희는 뭐 지들이 하겠다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선 전 세계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입장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우선 총리 새로 선임하는 것부터 불법이에요. 임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진짜 무법지대 마냥 무대뽀로 나간 거네. 그치. 이게 말이 10명에서 9명이 찬성했다라는 거지. 러시아 군인들이 이미 영토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너네 뭐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이러면은 군인 앞에서는 찬성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게 본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 환경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는 시켰지만 사실 크림반도를 다시 우크라이나가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해결점이 없어요. 자, 이러한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보게 된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시아 지역들이 번쩍합니다. 크림공화국 독립하는 거 봤거든요.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라는 얘기가 피곤해. 우크라이나의 동부에서 또 같은 나라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 6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반정부 무장 세력에 의한 내전이 발생합니다. 왜 자꾸 무장을 하실까?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우크라이나 전체가 왼쪽이 친서방, 오른쪽과 남부가 친러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가 독립한 거거든요. 네. 친러시아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동부가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게 그래서 돈바스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앞선 유로마이단 사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세력을 자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반정부 세력의 움직임이 이미 포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동남부 전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전합니다. 우리도 독립하겠다. 이름도 있어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앙정부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전쟁이에요. 우리 독립하겠다. 독립전쟁이고. 자, 이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인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2015년 2월 15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기는 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휴전협정은 체결됐는데 국지적으로 전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빈번히 싸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최근까지도 이 휴전협정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 정상이 벨라루스의 민스크에 모여서 체결을 했다 그래서 민스크 협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하지만 휴전은 잘 뭔가 진행되지 않고 지금도 전투가 있다고 하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지도를 지금 처음 봤거든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라가 엄청 크네요. 네, 생각보다 커요. 엄청 커요. 프랑스보다 큰 것 같은데? 그 동유럽 중엔 제일 클걸요. 저는 끼케야 진짜 끼케야 한 뭐 체코 요 정도 하겠다 사이즈가 했는데 엄청 크고 그 크림 자치공화국 사이즈가 우리나라에 저는 한 뭐 진짜 커봤자 제주도 사이즈? 아, 근데 비율은 비슷하겠다. 우리나라 남한 사이즈와 제주도 비교하면 그 정도 사이즈 나오겠네요. 꽤나 큰 덩어리가 빠져나간 걸로 좀 보이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들도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이 돈바스 전쟁에 반정부 세력이 생각보다 무기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뒷배에 러시아가 있다. 백타다. 백타 러시아의 개입이 있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고요. 실제로 많이 포착도 돼요. 돈바스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전차가 돌아다니고요. 심지어 러시아 병력들도 포착이 돼요. 그리고 반군에게 이게 보급을 주는 세력이 러시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뒷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전도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러시아는 이렇게 반군 세력들을 뒤에서 도우면서 친러시아 성향의 공화국 독립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의 명분은 그겁니다. 러시아계 주민들 혹은 러시아 국적의 자국민들 혹은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 세력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왜냐면 자기 편이니까. 그렇죠.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정신없어요. 2013년에 유로마이단 터졌죠.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터졌습니다. 2014년 말에 돈바스 전쟁 터졌죠. 이 정신없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5대 대통령 대선이 진행됩니다. 2014년 5월에 진행이 돼요. 크림반도 한참 난리 나고 있을 때. 자, 여기서 페트로 포로셴코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대선 당시에 이제 경합을 했던 후보가 있겠죠. 이 사람이 율리아 티모셴코라는 사람입니다. 여성분인데. 그 사람이 친러인가요? 진 사람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율리아 티모셴코라는 사람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또 총리도 했던 굵직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은 반러파예요, 우선. 네. 근데 극단적인 반러파예요. 약간 정치 공약이 뭔가요? 물어보면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고 네.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율리아 티모셴코를 지키기 위해서 민병대를 구성해서 이 후보를 지킬 정도예요. 위협을 많이 받겠네. 그러니까 이게 친서방인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민족주의, 제국주의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요? 친서방이 아니라 약간 제국주의에 가까워요? 친서방도 있겠지만 친서방은 다 떼어놓고 우리는 러시아랑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해야 되고 전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와야 된다 이런 느낌. 그분이 이제 율리아 티모셴코라는 분인데 이 분이랑 이제 페트로 포로셴코라는 두 명이 경합을 한 건데 이 너무 극단적인 율리아가 좀 이제 고배를 마시고 그나마 조금 중도적이었던 페트로 포로셴코가 당선이 돼요. 그래서 2014년 6월 7일에 우크라이나에 새롭게 당선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크림반도 합병 사건,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돈바스 전쟁으로 국가가 엄청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이 이거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누군들 할 수 있었어요. 누군들. 우선 이 새로운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도 친서방 정책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반러 정책을 고수하던 사람이고.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설거지를 못 하신 게 우선 탈세가 있었고요. 대통령분이. 그리고 전쟁 중이었잖아요. 돈바스 전쟁으로 내전 중이었죠. 방산비리 의혹이 터집니다. 전쟁 중에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이 정권 말 쪽으로 갈수록 나락으로 가요. 애초에 어떻게 뽑혔담? 반대 경합하던 후보가 너무 극단적이니까. 아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자기 돈 챙기는 탈세하고 방산비리 터트리는 대통령이 말이 되냐 이래서 임기 말에 이제 지지율이 나락으로 가고요. 근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개도국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투자의 대상이었을 거고 요즘에는 약간 동남아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해서 꼭 이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 나라가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를 떠나서 개도국 특성상 무슨 리스크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크에서 꼭 나오는 게 비리입니다. 그 지도자의 비리 사건들. 그래서 약간 개도국들의 어떤 특징적으로 그런 선진국에서는 잘 보여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비리 사건이라던가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잘 살피세요 이런 안내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그거의 전형을 좀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자, 러시아의 군사 개입, 영토 내의 반군 세력과의 내전, 부패한 정치인, 양분된 민족 감정. 난리네요. 네. 어떻게? 엄청난 혼란 속을 설거지하지 못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2019년 제6대 대통령 대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게 언제죠? 2019년. 19년. 네. 3년 전. 네. 얼마 안 돼. 진짜 최근이다. 네네. 19년이면은 코로나 딱 직전이네? 네. 자, 여기에 4명의 대통령 후보가 라인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네. 자, 기호 1번.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의 연임. 에? 그 비리. 맞아요. 그게 연임, 후보에 있구나. 후보에 나오신 거죠. 오케이. 2번. 율리아 티모셴코. 극 반러파를 주장하며 민병대를 끌고 다니는 후보. 자, 3번. 유리 보이코. 칠러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후보. 전직 코미디언 출신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름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잠깐만 그분은 친러인가요? 뭐 친서방인가요? 코미디언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친러 친서방 이런 거 없어요? 뭐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노선을 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화 하자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문대 출신 코미디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이미지고 약간 국민 코미디언 같아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유재석 씨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쵸. 유재석급이에요, 진짜로? 실제로는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대요. 그러니까 1번 연임하려고 하는 비리 대통령, 2번 러시아랑 전면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민병대 끌고 다니는 후보, 3번 이제 와서 칠러로 돌아가서 러시아에 불붙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 4번 코미디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뽑혔을까요? 젤렌스키가 뽑혔죠. 아니 내가 아무리 세계사를 모른다 해도 이건 알아요. 네, 젤렌스키가 뽑힙니다. 몇 퍼예요? 퍼센티지가? 후보들이? 얼마 그거를 투표를, 뽑았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너무 궁금한데?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블로도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선 당선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후보들을 보면 왜 뽑혔는지도 살짝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난 이게 압도적으로 뽑혔을지 득표를. 근데 우선 압도적인 승리를 하긴 해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시절에 2015년부터 방영된 시트콤이 하나 있어요. 인민의 종이라는 이름의 시트콤이 있는데 여기서 역사교사 출신의 대통령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저항하면서 청렴한 주인공의 모습을 연기해요. 그래서 대중에게 인기를 타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시트콤의 전국 시청률이 50%가 넘었다고 해요. 국민 코미디언 맞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도 인기가 엄청났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냐 마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2018년 3월 시트콤의 제목과 똑같은 인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당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019년 만 41세의 최연소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5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 같은 해 7월에 총선이 또 열려요. 이 총선이 열렸을 때 젤렌스키가 창당한 이 인민의 종이라는 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요. 40%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국민들이 보내는 지지도 생각보다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친러 세력과 친서방 세력이 약간 양분돼서 정치 싸움을 엄청나게 했는데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중간지대를 약간 역할을 잘 해준 게 아닌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극단적인 친서방도 극단적인 친러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잘 보살펴줄 대통령이 필요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 상식파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프론트맨 삼아서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로 말미암아 그 인민의 종 혹은 국민의 종이 잘 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표도 갔던 거겠고 당시에 뭐 당에 들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득표율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네. 찾아봤는데 우크라이나는 2번을 투표를 하나 보네요.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어요. 결선 신기하다. 투표를 하나 보고. 네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1위였고 1차 투표에서는 30% 정도를 얻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페트로 포로셴코. 연임하려고 했던. 16%를 얻었대. 이게 더 충격적이죠. 그 사람이 우선 나온 것부터 더 충격적인데 2위로 16%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전 조금 이해되는 게 지지자들 중에서는 전직 코미디언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라고 그 사람 빼고 보면 뽑을 사람이 걔밖에 없기도 해요. 난 오히려 그 두 번째, 그 범례님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러시아랑 전면전을 해야 된다? 차라리 모르겠다. 왜냐면 비리 때문에 내려왔고 비리 때문에 그 지지율 다 떨어져서 나온 사람을 또 뽑는 거야말로 진짜. 근데 이제 뭐 차악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뭐 16% 정도가. 알겠습니다. 네. 2차에서는 73%. 그리고 2위로 포로셴코가 25%. 그래서 거의 50%로 표차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인민의 종이라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게 확실히 국민적 지지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터져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인민의 종을 창당할 때 같이 이제 멤버로 들어왔던 사람이 방송국 사람들 혹은 이제 연예계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많이 처음에는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치, 행정, 외교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에 그 때문일진 모르겠지만 집권 2년 차가 되던 2021년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상 최악의 위기란 무엇이냐면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들은 훈련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훈련치고는 병력이 너무 많아요. 수십만. 아까 크림반도에 러시아군 들어왔다 할 때 15,000명, 뭐 많아봐야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수십만 병력이 포착되고요. 전차 쫙 깔려있고 보급차 쫙 깔려있고 이건 정말 들어오기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국경지대에 배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친서방을 외치긴 했지만 정치적인 이런 친서방 친러 말고 국제적인 정세에서는 중립국이었어요. 중립국. 네. 근데 이 중립국 위치도 버리겠다. 우리 그냥 미국으로 붙을 때니 우리한테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정말 대놓고 좀 도움을 요청을 했고 2021년 8월에는 서방 44개국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크림반도 반환을 위한 반러 연대를 출범시키기도 합니다. 아직 크림반도를 뺏어올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크라이나 계속 생각하죠. 거기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이듬해 2022년 지금이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2일 2022 날 크림반도 합병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러시아가 승인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승인을 합니다. 그럼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치기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창조 경제 마냥 서류를 지네들이 만들어. 막 거기 도장 찍어. 그리고 된 거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독립을 승인을 하고요. 이들을 지키겠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이 공화국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2월 24일 전면적으로 무력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이게 2022년 2월 24일 전면전이 펼쳐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한 이유예요. 이게 진 면모는 이런 거였고 보통 언론에서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명분을 삼아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공식적인 명분은 이 독립을 시키겠다, 인민공화국들을. 그게 명분이라는 거죠? 처음 들어올 때 명분은 그거였어요. 네. 그러게, 나토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토 얘기도 뒤에 나올 텐데, 사실, 전쟁의 명분은 하나가 아니에요. 네. 사실 전쟁을 치른다는 건 처음 전쟁을 약간 선전포고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걸 걸고 하는 겁니다. 배팅을 하는 건데, 러시아는 우선 명분 자체, 우리가 들어가는 명분 자체는 크림반도와 동일하게 우리가 친러를 표방하는 공화국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처음에는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왜 갑자기 전쟁을 하나요? 라고 얘기하려면
우크라이나의 탄생부터 이 정치사를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러시아가 뭐 독립하는 공화국을 지켜주겠다고? 독립은 왜 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이제는 아예 문서화가 됐죠.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돈바스 전쟁이 조금 안 끝나고 러시아의 참전으로 더 커진 느낌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로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